자, 동네 꼬마도 척보만 하는 유명한 회사들부터 듣도 보도 못한 신박한 이름의 회사까지, 자, 전세계 자동차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죠? 근데 이 중에 제일 잘 나가는 1등 자동차 회사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뭐 남자의 로망 벤츠? 분노의 질주 페라리? 아니면 뭐 설마 혹시 뭐 현기차? 그런데 알아봤더니 정답은 놀랍게도 일본의 도요타라고 합니다. 도대체 도요타가 뭘 어쨌길래 세계 1위 자동차 회사가 됐다는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8.5만 엔카 시청자 여러분, 저희 자동차 회사들이 세상에 남긴 이야기를 부담없지만 심오하게 씹어먹어보는 차부심 첫 이야기, 첫 번째 에피소드 주제는 바로 세계 1등 자동차 회사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네, 그렇죠. 예, 지난 2020년 제일 많이 차를 판 회사 포브스 선정, 이거 드립 아니에요. 포브스 선정 브랜드 가치가 제일 높은 자동차 회사, 지구촌 사람들이 무슨 차를 제일 많이 탄다? 도요타. 이게 왠지 좀 울컥해요. 승질이 올라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시국에 초장부터 일본차 썰을 풀겠다고 님들 도르신 막, 왜냐면 사실 저부터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게 제가 입사하고 처음으로 만드는 일본 콘텐츠인데, 일본 에피소드로 지난해 판매량 1위 자동차 회사 썰을 좀 풀어볼래 했더니 일본 자동차 회사 도요타가 덜컥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도요타가 세계 1위고 세계 1위 할아버지고 간에 도요타 자동차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제국군 물자를 만들겠다고 한국인을 강제징용해서 전범행에, 이 시국에 일본차 이거 좀 에반데, 주제를 자동차 회사 시총 1위로 바꿔서 테슬라로 해야 되나? 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도요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상대방 빌드를 확실히 알아놔야 뚝배기를 껴도 찰지게 깰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 우리 이순신 장군님도 정찰로 왜군 동향로를 정확히 파악하셨기 때문에 한산도 용궁에 고래밥 도내를 하실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왠지 인정하기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세계 1위 자동차 회사 도요타의 성공 비결에 대해 좀 알아볼 텐데요. 근데 이게 알아봤더니 의외로 되게 심플하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그 청개구리 동화 다들 아시죠? 그 뭐 비오는 날 날 강가에 묻어달라 했다는 그 청개구리, 그 동화요. 이게 도요타가 바로 이 청개구리 근성이 있어요. 한마디로 남들이 하는 대세랑 반대로 하는 회사였다 이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2019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무역전쟁 선빵을 쳤죠. 근데 역으로 일본 제품들이 노제팬크리를 맞으면서 2020년 상반기 도요타, 렉서스 국내 시장 점유율이 완전 폭망했어요. 이제 아주 쉽게 말하면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에 팔린 신차가 100대면 그 중에 외제차는 17대, 그 중에 도요타는 0.8대밖에 안 돼서 존재감이 뭐 거의 미토콘드리아급이에요. 쪽박도 이런 쪽박이 없죠. 근데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세계적으로 보면 상황이 180도 달라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뭔가 봤더니 도요타 코롤라야. 작년 한 해만 어쩌다 얻어 걸린 거냐? 그게 또 아니에요. 이 도요타 코롤라라는 자동차가 인류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입니다. 1966년 처음 나온 뒤로 여태까지 4,500만 대가 넘게 팔렸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40초에 한 대씩 사람들이 막 사직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보시는 동안 한 3대 팔리고 계약서에 4대째 도장 찍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도요타 차를 많이 타냐? 뭐 도요타가 세계에서 제일 자동차를 오래 만들어도 노하우가 쩔어주냐?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면 뭐 일본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서 일본 내수를 뭐 선점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닛산이 먼저야.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늦게 시장에 뛰어든 도요타가 도대체 뭘 어쨌길래, 뭘 어떻게 했길래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도요타 자동차에 열광하게 된 걸까요? 그거를 잘 볼 수 있는 보고서가 여기 하나 있는데요. 독일의 자동차 성능 검사소 디프에서 2010년에 낸 보고서예요. 이게 독일 애들이 참 차에 진심인 게, 차 사고에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어떤 차가 불량이 많나 적나 이제 그런 걸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보면 차 사고 한 4-5년쯤 지난 차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이게 맨 밑에 좀 익숙한 이름이 보인 것 같지만 기분 탓이겠죠. 뭐 쭉 위로 올려보니까 1등이 뭐다? 도요타 코롤라예요. 뭐 정확히는 코롤라 파생 모델이지만서도 좌우지간 코롤라 이름을 달고 판 차예요. 불량률 적기로 공동 1위를 먹은 다른 차가 뭔지 보니까 포르쉐예요. 포르쉐. 이 도요타가 포르쉐랑 불량률이 적기로 완벽하게 똑같은 수치로 1위를 먹었는데, 이 두 차가 가격 차이는 2배가 넘어요. 연식이 10년 넘긴 차를 조사한 결과를 봐도 도요타 차들이 포르쉐랑 같이 거의 최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요타는 가격은 저렴한데 내구성이 좋다, 이런 신뢰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쌓인 거예요. 그런 신뢰도가 쌓일 수 있었던 기반이 된 게 바로 도요타의 청개구리 짓이에요. 자, 뭔 얘기냐면 현대 자동차 산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동차왕 헨리 포드죠. 이 사람이 만든 게 바로 자동차 대량 생산 시스템인데, 컨베이어 시스템 아시죠? 이제 부품을 벨트에 쫙 올려놓으면 옆으로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걸 계속 짝짝짝 조립하는 건데, 이게 1900년대 초에 자동차를 만드는 혁신이고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막 몰려와가지고 막 이 방식을 다 너도나도 배워갔어요. 근데 도요타가 1950년 포드 공장을 견학하고 뭐라 그랬을까요? 나 안 해.
사실 이렇게 그냥 흐르는 대로 만들어버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분량이 나와도 그냥 넘겨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그 분량을 찾아내고 잡아내려고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것. 그래서 도요타는 포드식 대량 생산을 도입은 했지만 어레인지해서 방식을 좀 바꿨어요. 뭔 얘기냐면 여기 도요타 공장 영상 자세히 보시면 여기 위엔 끈 같은 거 막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여기 막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빨랫줄처럼. 이게 뭐냐면 각 라인에 있는 일반 노동자들이 조립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끈을 잡아당기면 라인을 멈출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게 그냥 흘렸다가 나중 가서 불량품을 막 고치고 찾고 하느니 그때그때 해결하고 그 노하우를 쌓아서 불량률 자체를 줄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서 그냥 공장에서 라인을 멈춰 막 되게 욕을 먹고 막 되게 좀 평가가 안 좋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도요타는 오히려 이 긴급 정지를 할 때 오히려 밝은 음악이 나온다 그래. 막 생일 축하 노래 같은 그런 밝은 노래가, 아, 너 일 제대로 했구나, 너 분량 잘 잡아냈구나, 이렇게 오히려 독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요타의 대표 차종인 이 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안돈을 당겨서 생산 라인이 멈추는 경우가 하루에 10,000번 가까이 됐대요. 그만큼 불량품을 애시당초 내지 않으려고 하는 집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집착에도 불구하고 조립 불량을 없애려는 집착은 좋았는데 애시당초 잘못된 부품을 썼다가 1000만 대 리콜이라는 자동차 업계 사상 최악의 흑역사를 만들기도 했었죠. 자, 아무튼 1950년대부터 이렇게 포드식 방식을 무시하고 자기네 방식대로 분량을 줄인 도요타는 심지어 운까지 따라줬어요. 이게 80년대 후반에 도요타는 튼튼하다는 인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결정적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와 차드 사이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리비아군에 비해서 차드군이 전력이 완전 열세였는데 차드군이 기갑 전력이 없으니까 도요타 차량을 개조해가지고 거기에 막 중화기를 싣고 막 사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리비아군을 때려잡아버린 거예요. 막 이 전쟁의 배경이나 전쟁의 비극성보다는 이 도요타 자동차의 성능에 주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훗날 아예 도요타 전쟁이라고 다른 이명이 붙어요. 그래서 도요타 차의 내구성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호재까지 터진 거예요. 이때 또 남들이 안 하는 짓을 또 해버려요. 뭔 얘기냐면 이때 바로 그 유명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카 양산에 돌입한 건데요.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카 연구에 들어간 90년대 초는 사실 대형 SUV 대박이 터졌던 때예요. 뭐 익스플로러, 뭐 지프 체로키 그런 걸 만든 회사들이 완전 돈을 쓸어가고 있었는데 도요타 명예회장이 딱 연구팀에 미션을 던져요. 근데 그게 뭐 대형 SUV를 개발하라 이런 미션이 아니라 21세기 자동차는 어때야 할 것 같냐, 이렇게 딱 아리송한 미션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팀은 완전 뒤집어졌죠.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막 머리를 막 쥐어짜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엔진을 개선해서 20km대 연비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보고서를 내요. 도요타 상층부에서 그거를 흡족해하면서 억셉을 하는데 문제가 20km 말고 30km대 연비를 가진 차량을 만들래요. 연구팀들이 머리를 싸매고 엄청나게 고민을 한 끝에 찾아낸 방법이 바로 하이브리드예요. 사실 이게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개념 자체는 엄청 오래됐어요. 거의 한 120년 전에 처음 나왔거든요. 물론 이때 개념은 기름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나온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차를 굴렸던 개념이라서 지금 하이브리드랑은 좀 많이 다른 개념이긴 해요. 그런데 도요타는 이제 연구 끝에 기존 자동차처럼 기름으로 엔진을 돌리되 연비가 나빠지는 구간에 전기 모터가 도와줄 수 있도록 제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차가 처음에 출발할 때라든지 아니면 고속 주행할 때라든지 그때 연비가 나빠지는 타이밍에 전기 모터가 도와주게 하면서 연비를 잡은 거예요. 문제는 이 전기 모터가 언제 끼고 언제 빠지냐, 이 타이밍, 이거를 다 자동으로 제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학도 분들이 뭐 완전히 갈려 나갔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리우스를 출시를 하는데 이게 그냥 아주 대박이 나버립니다. 특히 이거에 완전 눈이 돌아간 슈퍼스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예요. 이제 타이타닉 다 아시죠? 이제 디카프리오가 99년에 영화 촬영을 하다가 그 영화 촬영지 환경오염을 했다고 거친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프리우스가 이제 발표된 걸 보게 돼요. 디카프리오가 그걸 보고 완전히 눈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차, 뭐 가족 차, 친구 차 전부 다 막 자기가 막 선물을 해주면서까지 프리우스를 타라고 막 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환경 문제나 기후 변화가 주목받으면서 연비가 좋다는 건 단순히 기름값을 아낀다는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하이브리드 카를 탄다는 건 내가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인류애와 지구애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부심을 로너한테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부심을 고깝게 보는 시각도 많았어요. 고백이랑 머슬카 로망이 있는 미국에서는 이런 하이브리드 부심을 까는 말
뭐 근데 그렇게 호불호는 갈릴지언정 이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16살짜리 환경운동가가 노벨평화상 후보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일본 안에서 완전히 대박이 치면서 물 건너 헐리우드에서는 세련된 셀럽이라면 프리우스를 타야 된다. 그래서 영화 라라랜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프리우스가 대박을 쳐서 팔아치운 차가 무려 1,500만 대예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하이브리드카가 되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도요타가 이렇게 친환경 차로 완전히 재미를 보고 나서 또 청개구리 근성을 발동을 해요. 이번에도 남들 하는 짓을 반대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에요. 친환경차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 전기차 출시를 유난히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도요타가 왜 그러냐 이제 보니까 한마디로 땅 파서 전기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도요타 사장이 말하길 전기차에 쓸 전기를 화력발전소에서 만드니까 전기차를 더 만들수록 이산화탄소가 더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적의 논리를 들고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건 은근히 그런 뉘앙스도 있어 보여. 그냥 애시당초 막 이중으로 막 이산화탄소 만들지 말고 이산화탄소를 덜 나오게 하는 우리 하이브리드 카가 낫다, 뭐 이런 뉘앙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도요타가 대안 없이 그냥 저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수소 승용차를 만들어 파는 단 둘뿐인 회사거든요. 뭐 GM, 폭스바겐 막 그렇게 수소차 연구하던 데가 다 손질쳤는데 우리 현대 넥소랑 도요타만 수소차를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도요타가 진짜 환경을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러냐? 그것도 사실 수소차에 들어갈 수소를 만들 때에도 화석연료를 분해를 해서 아직은 수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 다른 방식도 있지만 체감성이 안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문제가 남아있어가지고 환경 때문에 수소차만 만든다 이런 지점은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도요타의 진짜 속내로 보이는 건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예요. 전고체 배터리. 도요타가 얼마 전 상하이 모터쇼에 새 전기차를 내더니 이제 앞으로 전기차 15종을 더 내놓겠다고 갑자기 선언을 했어요. 갑자기 왜 뒷북을 때리나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전기차가 아닐 거라는 관측이 우세해요. 그냥 전기차, 그냥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로 보이는 건데, 도요타는 2008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준비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전고체 배터리가 뭐길래 그러냐, 이거는 저희 MS3님이 자세히 풀어놨으니 그걸 보시면 훨씬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전고차 배터리는 10분이면 완충이 끝나버려요. 지금까지 전기차 시장에서 얌전히 있던 도요타가 힘순진 봉인을 풀고 게임 체인저로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전기차 업계에 찐따로 남게 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올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도체 배터리 전기차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항상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때그때 어떻게 보면 시대를 타고 운도 타고 결국에 세계 1위 자동차 회사가 된 도요타 이야기, 이게 재미가 없어졌으면 제 책상도 없어질 수가 있는데요. 우주에서 제일 재밌는 자동차 잡설 차부심, 다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이거 2편 나올 수 있을까?